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동서양의 이 세력 균형이 차이가 난 것은 15세기 이후에 동양이 서양한테 참패당한 것은 과학기술에서 동양이 서양에 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의학과 양의학, 서양의학 대결하면 한의학은 아마 16세기, 17세기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중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그 의과학, 의학, 그것이 오늘날 한의학을 또는 중국에 있는 중의학을 꽉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 쪽에서도 중의학 쪽에서도 서양의학의 그 의료 기기를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의학 기술을 빌렸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세요. 한의학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음양오행을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음양오행이 아니라 서양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서양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 의료체계에서도 게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한의학은 동의보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서양의학을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한의학을 공부했지만 서양의학을 공부해서 같이 동서의학의 융합을 꾀하려는 사람이 있고, 대학에서도 되게 이제 한의학과 의학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걸 꾀하려고 하는 게 있죠. 가천대가 그렇고, 뭐 경희대가 그렇고, 그 원광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의학과 이 서양의학을 같이 이렇게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과학기술이 요즘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편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는 그때 중국을 무서워했지만 전쟁하고 보니까 종이 호랑이더라. 그 이후에 청일전쟁, 중일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한테도 중국은 그렇게 당해왔죠. 지금도 미중이 대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미중이 대결하면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은 자체 통일도 못하고 있어서 위구르라든가 또는 우리 한족이라든가 또는 티벳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변의 그 국경만 해도 한 20여 곳을 이렇게 국경에 접하고 있는데,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여기저기 무력이 막강한 곳이 있어서 자체 그 분열도 막기 힘들고, 그리고 주변 인접 국가와 대결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연대해서 중국을 또 이렇게 포위하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옛날에도 종이와 목판 인쇄를 발명한 나라죠. 종이는 최윤 또는 최륜 그러는데, 최륜이 2세기에 발명을 했고, 그리고 이 활자는, 목판 활자는 5세기에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보급되는 데는 역시 또 유럽한테 그 선두를 빼앗겼죠.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 그리고 인쇄기 발명, 그리고 이 성경을 비롯한 그 책을 널리 보급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속활자는 최초로 발명했다고 고려 말이죠. 금속활자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금정 상정 고문이든가요. 그리고 이제 직지심경 같은 것은 지금 현존하는 것이고,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서는 상정고금 예문 해가지고 14세기에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고려 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서 직지심체 요절 그러던가요?
불경이죠. 그것이 지금 남아있다. 1377년이던가요?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을 세웠으니까 고려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인쇄를 이렇게 해내고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속활자 발명을 고려가 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조선화도 못했죠. 그냥 궁중에서만 되게 아니면 절에서만 일부 식자층을 향해서 그걸 써먹었을 뿐이죠. 그리고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세기와 5세기의 목판 활자를 발명하고 종이도 발명했지만 아까 그 화약이나 나침반도 중국이 발명했는데 그 화약을 사용해서 나침반을 사용해서 온 이 영국한테 배매척한테 심장을 그냥 그대로 난타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고 난징이라든가 이런 건 역시 또 일본한테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붙었는데 저 남중국해던가요? 그런 데에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군사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만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미국이 하여간 이 대결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대결이라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징기스칸이 뭐 멸망한 것도 이 총기 때문에 그런 활대 총기가 싸웠는데 유럽의 총기한테 징기스칸이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 화력에서 뒤졌지. 그리고 기마병이잖아요. 말 타고 가는데 그 총소리에 사람보다 말이 훨씬 더 놀라가지고 어찌 보면 총탄에 쓰러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말이 그 총탄 소리에 놀라서 그냥 기마병을 팽개치는 바람에 기마병은 뭐 이제 땅에 떨어지면 뭐 육군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총기 가진 그런 이제 그 슬픈 동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인쇄기를 이제 발명하니까 금속활자 발명하고 인쇄기를 발명하니까 구텐베르크가 책을 2달 동안에 필사하는 데는 그전에는 이제 인쇄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한 권 해내는데 인쇄를 해내니까 2달 사이에 책 한 가지 종류를 무려 4천여 권. 4천대 1인데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필사본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에서도 많이 했던 거죠. 이게 필사본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필사본. 심청전 필사는 심청의 그 아버지가 선원들한테 심청이가 신봉사가 이게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데 그 대목이 이렇게 필사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판본은 이 후민정음 창제 이후에 15세기 목판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1장 여기부터 되어 있네요. 해동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버시니 그리고 그 유명한 2장 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자로 해석이 일어났죠. 한글 발명한 다음에 최초로 만들어낸 게 이제 용비어천가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목판본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목판본 중국에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도 고려 때 팔만대장경 그것부터가 목판본 아닙니까? 이렇게 금속활자도 빨리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 한글도 발명을 하고 한글도 발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발명을 했지만 이걸 세계화하는 데는 세계화는커녕 조선화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 과학 기술을 대중화할 수 있었느냐? 그런 배경이 돼 있었죠. 우선은 이 중국의 이제 종이가 저쪽에 이제 뭐 이집트 종이 해가지고 파피루스 바이블 할 때도 그 이야기잖아요. 파피루스. 근데 중국의 종이 이제 이런 게 15세기쯤에서는 대중화됐죠. 널리 퍼졌다고요. 종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또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유럽, 그 독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일반인들의 지적 요구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자층이 딱 한정돼 있고 글자를 아는 것만 해도 옛날에는 대단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활자 자체가 이 한자로 돼 있는 것은 한자 한자를 새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자화 시키는 데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거 아까도 용기천가 이렇게 보세요 한번. 한자 한자를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 유럽 알파벳식으로 돼 있는 것은 한 25자 안팎의 그 알파벳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한자 한자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화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글도 이렇게 그 기계화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한자는 이게 중국의 그 뭐랄까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한자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게 예술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리고 심오한 거기에 그 뭐 이 철학이 담겨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그것저것 떠나서 이 표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기계화 시키는데 컴퓨터로 요즘은 인쇄하는 거잖아요. 책 한 권 만드는 것도 거기에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영어나 한글도 초성, 중성, 종성 짜락 치면 쫙 알아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영어는 쭉 써서 띄어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강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쪽 유럽에서는 장인을 우대했어요. 적어도 우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안 했어요. 신분제로. 그리고 시장이 형성돼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이 있지, 대학이 이제 융성하기 시작하지, 일반인들의 지적 요구가 있었고, 시장이 있었지. 그리고 장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 새로운 어떤 상인 세력이 생겨났기 때문에 돈을 벌면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동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공이잖아요. 이 공 장인들은 천대를 받았다고 해요. 뭐 만드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장인들이 이 장인들이 우대를 받지 않고 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그러니 무슨 인센티브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천대를 받으면서 돈도 안 벌리는 그 일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뭐 세종만 해도 아까 한글을 발명했다, 또 경자자다, 갑인자다 해가지고 금속활자를 개량했다, 또는 치부기를 만들었다, 뭐 한글을 만들었다, 해시계를 만들었다, 물시계를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종도 독재자요. 그거 만든 거 전부 다 궁중용이에요. 통치용이라고요. 한글도 그런 거예요. 한글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 널리 애민사상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에 내건 이야기고 이면적으로 봐서는 한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살부 사건이 났거든요. 경상도에서 살부 사건이 나니까 이 삼강 행실도 삼강 오륜도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잖아요. 이게 훈자는 백성들을 낮게 본 거예요. 훈계한다, 가르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바른 소리 그 말이잖아요. 훈민정음이라는 게. 훈민정음이라는 말 자체에 백성은 교화 대상이다, 훈계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이 장인들인 거예요. 기술자 우대하지 않았다고요. 궁중용이고 통치용이고 이거는 기득권용이고 사대부용이지. 그리고 한글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교화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 백성들을 위했다 그런 선의를 안 가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한글을 만든 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긴 하지만 원래 창제 목적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세종을 굉장히 성의 있는 군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냥 군주 중에서는 왕 중에서는 독재자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현종 때 이야기니까 이제 세종 때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한글을 창제한다든가 무슨 그 편찬 사업, 특히
실록 편찬 사업에서 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은 압니까? 한글 발명하는데 무슨 뭐 성산문인의 또 스님들도 참여했죠. 그런 사람들까지는 나오지만 그 활자를 통해서 보급하는데 장인들이 나와요. 이름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장인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압니다, 저는. 몇 명이나. 현종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인들이 100여 명, 이 인쇄 관련 장인들만 해도, 인쇄 관련 장인들만 해도 100명이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 압니까? 참여했다는 사실이 압니까? 왜? 산업공상회가 이 사람들은 그냥 천인 거예요. 아주 직급이 낮아요. 실록청에 참여했던 장인들도 어떤 장인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뭐 보좌관은 관리 같죠? 아니에요. 글자 이제 한자들 많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이 만들었는데 부족하면 이 채워 넣는 그런 이 장인. 그 다음에는 뭐 수장 해가지고 글자를 잘 보관하는 사람. 어디 이제 찾기 좋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부스별로라든가 이런 게. 한글은 찾기가 쉽지만 한자는 저도 동생 알박하기서 이게 활자 사실은 이게 찾는데 그 문제 식자공 그러던가요? 선별공 그러던가요? 제자리다 꽂아 놓는 게 한자는 매우 힘들다. 가짜만 해도 이를테면 한자는 여러 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스별로라든가 뭐 획수별로라든가 이거 우편에서 한자 찾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도 한글을 해서 한자로 컴퓨터에서 번역해 볼 만합니다. 가짜만 해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잘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문 쓸 때. 자기가 실제로 이름 써보진 않고 이 찾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인출장, 인쇄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활자 뽑아서 판을 뜨면은 거기다 이제 또 막 칠해가지고 종이 놓아가지고 손방망이로 두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한 장 한 장 찍어내는 게, 저쪽에서 기계화시킨 구텐베르크는 4000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하니까 그래도 필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일단은 이제 그 판을 짜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찍어내는 것은 훨씬 빠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자 이 나무에다 새겨 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거푸집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 구리를 녹여 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이게 또 동판이잖아요. 이 동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생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판이. 지금은 이제 화학적으로 해서 이 뭐랄까 활자로 남을 곳은 녹이지 않고 그러지 않은 것은 녹여서 이게 아주 강력한 화학물질로 해가지고 동판을 만드는 게 호시우보라는 겁니다. 호시우보.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야 찍으면 옳게 나오니까요. 호랑이처럼 바라보면서 소처럼 늠름하게 걸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때 지켜야 할 태도죠. 호시우보. 이게 동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한꺼번에 뜨지만 옛날에는 한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에 붙여가지고 한 글자 만들어서 호자 필요할 때는 호자, 시자 필요할 때는 시, 우 필요하면 우, 한자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자가 많이 필요하면 우라는 활자가 여러 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없을 때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이 보좌관이라니까요. 보좌장. 그 다음에 이제 인출장도 있고, 각장도 있고,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 뽑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뭐 차도 끓여내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주모도 있고, 이제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필요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록청에서 인쇄 관련해서 장인들로 근무한 겁니다. 아주 뭐 관리여서 장영실이 이번에 세종이 이제 우대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조선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과학기술자가 대통령 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문관이죠. 문관. 지금도 해방돼서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과학기술자가 됐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안철수가 지금 뭐 이제 현역에서 뛰는 의사 정도지. 법관은 있었잖아요. 군인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은 있었고 문관은 있었지만 과학기술자는 제가 알기로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장인들이 공업인들이 기술자가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럽에서 과학기술자들이 마이스터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그 사회 문화적 차별을 안 받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이 친구는 대학 진학을 친구, 이 친구는 그냥 기술계로 나갈 친구 구분해도 별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그냥 그만두고 뭐 북유럽 따라가자, 무슨 독일 따라가자, 독일에서 유학하고 뭐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은 그 사회문화적인 그 직업관, 그 다음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그쪽 것만 우리나라에 가꾸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한심한 생각이에요.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바꿔나가고 인구 구조가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인식 구조가 바꿔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유튜버 찍고 있지만 이 유튜버가 사실은 개인 방송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사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쇄가 되었고 지금 이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바로 인쇄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글이 지금은 영상 시대로 이제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기술력, 지적 능력, 한마디로 개인기,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오죽하면 그 꼬마가 방송하는 보람튜브 같은 것은 MBC 광고료를 이겨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MBC 사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시간수당 받는 것보다도 광고료를 못 벌어냈다고는 제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개인이 그런 단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보람튜브 광고료가 MBC에서 벌어내는 광고료를 이겼다고 하니까 뭐 말 다 있죠. MBC 직원이 아마 뭐 수천 명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판보다 무슨 어떤 대학보다 자격증보다 무엇이 자기 기술력, 기발한 어떤 과학적인 창의성을 통해서 자기가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한수 같은 데도 뭐 신의 식시도 천문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라 박사 아니라 가볍게 물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구독자가 129만이면은 저는 그 한 100만의 이 자체는 뭐 160만 파기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 대도서관 하는 그 나동현 씨 어떻습니까? 고졸이잖아요. 지금 뭐 그 잘 나가는 유튜버 대가들 중에 시원찮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질비하고 대학교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제야의 고수들은 자기 주특기로 이런 과학기술 시대에 유튜브라는 그런 과학기술의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 주특기를 펴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100만 모으는 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죠. 10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지만 저도 정형기라는 이름의 유튜브가 지금 한 20개 안팎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한두 개 올린 데서 시작해서 몇백 개 올린 데까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는 구독자로서는 2등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한두 개 올리고 뭐 자기가 딱 나서면 금방 스타가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이 힘을 빌려서 저도 개인 방송을 이렇게 차린 거잖아요. 보면 지금은 이렇게 누구든 방송을 할 수 있고 누구든 책을 낼 수 있고 자기 돈 주면 책 내줍니다. 그리고 누구든 말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말과 글과 이 영상의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 기술력을 자기가 잘 활용할 때 자기 방송이 한국화될 수가 있고 세계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지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와 인식 구조도 중요한데 우리의 인식 구조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창의성을 좀 도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과 비슷하게 켜졌죠. 일본은 한국 옆에 있지만 사실은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요. 메이지 유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초총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일전쟁, 중일전쟁 할 때도 지금도 중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붙으면 어떨 것이냐 하면 되게 알만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길 거라고 점치는 사람도 많고 그럽니다. 그게 왜?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어떤 선진 항해술, 선진 어떤 무기 체계, 선진 통신 체계, 선진 어떤 통신 교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작전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일본은 우위를 점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빌려서 자기화하고 자기 주특기를 살리는 겁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기 주특기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승리할 수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제 과학기술 시대에 뭐 기술 있는 사람이 그냥 옛날 그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사람, 이게 이제 다 대체가 됐잖아요. 기술로 컴퓨터로 대체가 되면서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변호사도 판례 같은 거 점검하는데 오히려 이 컴퓨터가 훨씬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가 의료 계통에서도 막강한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AI가 빨리는 해내지만은 제대로 해내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의료계에 도입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정보를 빨리 분석해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매우 뛰어난 측면을 보여주잖아요. 이 과학기술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개인 방송을 차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과학기술을 잘 선용해서 자기 주특기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더 시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필통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무슨 모양인가요? 이런 필통입니다. 잘 보면 뭐가 보이나 이게 저도 무슨 모양인지. 예, 이렇게 붉은 자주색 칠을 한 그런 필통입니다. 나무를 깎았고 이렇게 속이고 엉덩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추석도 잘 보내고 이제 추석 그 안팎에 또 뵙겠습니까? 추석 바로 다음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